지금 바이비트에 자산 두고 계시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식부터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곧 차단될 수 있다는 흐름이 잡히고 있어요. 어느 날 접속창이 멈추면 그때는 출금 버튼도 같이 멈출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비트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되었습니다. 설치가 안 된다는 건 시작일 뿐이고 다음은 접속이 안 된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안 되는 그 불확실성이 제일 무섭습니다. 불안정한 문 앞에 자산을 세워두는 건 비 오는 날 종이 상자에 돈 넣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이용자분들은 바이비트 안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옮기지 뭐가 아니라 될 때 옮기자가 맞습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만 차단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번 제재는 FIU, 금융정보분석원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겨냥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바이비트는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거래소로 분류되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구글 정책이 맞물렸습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신규 설치가 막히고 업데이트도 끊겼습니다. 업데이트가 끊기면 앱은 점점 낡은 신발이 됩니다. 또 앞으로 국내 거래소 쪽에 과세가 붙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금융당국이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돈길을 잡으려면 출입문부터 조인다는 거죠.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은 켜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힌 상태라 오류가 늘 수 있고 향후 접속 자체가 차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되네라는 말은 언젠가 안 된다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선택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는 건물이고 개인 지갑은 내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건물 출입입이 막히면 안에 있던 물건을 꺼내기 어려워지지만 금고 열쇠는 내가 쥐고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 중에는 앱을 삭제한 뒤 VPN으로 우회 접속을 시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우회는 보안 위험이 따라오고 법적 리스크도 완전히 가볍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급변할 때 접속이 끊기면 우회가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난감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구가 막히면 계정 만들기도 힘들고 결국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도 떠오르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큽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더 비싼 편입니다. 추후 세금까지 부과될 예정이라면 단타 선물 관점에서는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곳을 제가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이 5곳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이사갈 집으로 많이들 고르고 계십니다. 가입 시 100달러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혜택이 크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어떤 곳은 조건이 단순하지만 수수료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산 이동은 속도와 정확도가 둘 다 필요합니다. 급하다고 주소를 대충 붙여 넣으면 한 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소액 테스트 출금으로 길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본출금으로 옮기는 습관이 여러분 자산을 살립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선물은 롱이냐 숏이냐를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확률이 높은 쪽에 규칙적으로 서는 훈련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하셔야 초보 구간을 빠르게 통과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이 특히 중요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들어가도 5초 차이로 평단이 달라지고 그 차이가 청산 가격을 당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을 잡고 신호를 읽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해서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거고요.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해서 매도로 들어가 하락에서 이익을 노립니다. 오르든 내리든 파도를 타는 방식입니다.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는 롱과 숏을 기분으로 고르는 겁니다. 차트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거래를 붙이고 있는지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롱과 숏이 선택이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롱이 유리한 첫 장면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여러 번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면 시장이 위로 계단을 놓는 중입니다. 이런 때는 하락을 억지로 기대하기보다 상승 흐름에 편승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추세의 엔진이 바뀌는 순간처럼 해석합니다. 물론 신호가 나왔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지만 방향성은 강해집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지도 꼭 보세요.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같이 늘면 그 상승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 없이 오르면 바람 빠진 풍선처럼 꺼질 때가 있습니다. 롱은 힘이 실릴 때 더 안전합니다. 뉴스도 롱의 연료가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외부 요인은 매수 심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차트가 좋고 뉴스가 받쳐주면 롱은 더 가볍게 달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숨을 고르셔야 합니다. 좋은 신호가 떠도 급등 꼭지에서 따라잡으면 바로 윗집 문고리 잡는 순간 아래로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추세 안에서 눌림을 기다리거나 분할로 들어가는 습관이 초보 손실을 줄여줍니다. 이제 숏 포지션입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보이면 숏이 유리합니다. 특히 반등이 나와도 금방 눌리고 저항을 뚫지 못하면 시장이 아직 내려갈 힘이 남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를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이때는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숏을 찾는 사람이 확 늘어납니다. 사람 수가 늘면 그쪽 파도가 더 커지기 쉽습니다. 거래량 감소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올라가도 속으로는 힘이 빠지는 장면이죠. 이런 구간 뒤에는 툭 떨어지는 하락이 나오기도 해서 숏 근거가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숏의 가속 페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매수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습니다. 그때 차트가 이미 약하면 하락은 더 빠르게 흘러갑니다. 여기서 보조지표를 얹으면 판단이 또렷해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지표는 미래를 맞히는 점쟁이가 아니라 현재 시장 체온계를 여러 개 달아두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여줍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세장이면 과매수 상태가 오래 지속되기도 해서 맥락이 중요합니다. 맥디는 추세에 힘이 붙는지 빠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선이 교차하거나 히스토그램이 방향을 바꾸면 모멘텀이 바뀌는 신호가 됩니다. 롱이면 상승 모멘텀 회복을, 숏이면 하락 모멘텀 재점화를 같이 확인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폭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에너지가 응축되고 벌어지면 시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상단을 강하게 뚫고 거래량이 붙으면 추세가 이어질 수 있고 하단을 깨고 미끄러지면 하락이 가속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한 가지 신호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추세,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확률이 올라갑니다. 신호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면 시장도 갈팡질팡하는 중이라 무리하게 베팅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물에서 초보자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건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속도를 올려주지만 브레이크 거리를 같이 늘립니다. 낮은 레버리지로 시작해도 단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수익을 가져갑니다. 또 증거금 방식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격리 방식은 한 포지션에 묶은 금액만 위험에 노출되고 교차 방식은 계좌 전체가 함께 흔들립니다. 초보자라면 포지션 하나가 계좌를 통째로 끌고 가지 않게 구조부터 단단히 잡는 게 좋습니다. 주문도 습관이 갈립니다. 시장가로 급하게 들어가면 체결은 빠르지만 미끄러짐이 생길 수 있고 지정가로 들어가면 원하는 가격을 노릴 수 있지만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에 맞는 주문 방식부터 정해두시면 손이 덜 떨립니다.
청산 가격을 한 번이라도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트레이딩이 갑자기 게임이 아니라 운전처럼 느껴질 겁니다. 지금 포지션이 어디까지 버티는지 알면 무작정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확인만 해도 실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선물에는 펀딩비라는 비용이 있습니다. 포지션을 오래 들고 가면 펀딩비가 누적되어 수익을 갉아먹기도 합니다. 단타는 짧게 끝내는 만큼 펀딩비와 수수료까지 계산해 남는 싸움만 고르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단타에서 가장 좋은 진입은 큰 흐름 안에서 짧은 되돌림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상승 추세면 눌림에서 롱을, 하락 추세면 반등에서 숏을 노리는 시기죠. 추세의 역행에 맞서는 건 역주행 차선에 들어서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연습도 있습니다. 최근 차트를 켜고 고점이 높아지고 있나, 저점이 낮아지고 있나만 먼저 체크하세요. 그 다음 이동평균선과 거래량, RSI를 한 번씩 겹쳐보면 시장이 말하는 방향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바이비트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접속 제한이 더 강해지기 전에 자산부터 정리해두는 게 우선입니다. 트레이딩 실력은 하루아침에 늘지 않지만 자산 보호는 오늘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키는 게 먼저여야 공격도 가능합니다. 옮길 거래소를 고를 때는 원화 입금 경로가 안정적인지, 한글 지원이 잘 되는지, 수수료 구조가 어떤지부터 보세요. 그리고 이벤트 100달러 같은 혜택은 좋지만 출금 조건과 거래 조건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짜는 늘 조건이 따라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고정 댓글에 제가 정리해둔 5거래소 비교와 이동 팁을 먼저 읽고 움직이시면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지금은 정보가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를 달아두면 시장의 급커브에서도 핸들이 덜 흔들립니다. 오늘 배운 롱과 숏 신호는 정답이 아니라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이 생기면 흔들리는 장에서도 판단이 빨라집니다. 여러분이 차트 앞에서 망설이는 시간을 줄이고 계획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게 이 기준선의 역할입니다. 진입 전에 손절 기준을 먼저 정해두세요. 여기까지 오면 내 판단이 틀렸다는 가격이 손절 라인입니다. 손절 라인이 없으면 손실이 길어지고 손절 라인이 있으면 다음 기회를 기다릴 체력이 남습니다. 포지션 크기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크게 먹으려다 한 번에 크게 잃는 게 선물의 함정입니다. 같은 신호라도 금액을 작게 나눠서 들어가면 마음이 덜 흔들리고 계획을 끝까지 지키기 쉬워집니다. 단타를 하다 보면 손이 근질근질해져서 아무 자리에서나 클릭하고 싶어집니다. 그럴수록 알림을 걸고 조건이 맞을 때만 들어가세요. 시장은 하루 종일 열려 있으니 급하게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매매 기록을 남기는 습관도 꼭 가져가세요. 왜 롱을 잡았는지, 왜 숏을 잡았는지 한 줄만 적어도 실력이 빨리 붙습니다. 나중에 보면 내가 자주 지는 패턴이 눈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손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거래소를 옮기셨다면 보안도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이중인증을 켜고 출금 주소를 자주 쓰는 곳으로 등록해두면 사고 확률이 확 내려갑니다. 차단 이슈만큼 무서운 게 계정 사고입니다. 이 영상이 코인 선물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더 쉬운 예시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